Trying to complete the round. McPherson, it's blocked! What a turn of events! Minka Fitzpatrick! A slow snap and the whole operation. Wilcox, snapper, Huber, holder, from 29 yards away. Oh, he missed it badly! From 55 yards away, Boswell! No good! What is happening here? Boswell trying to get it done. Snap, placement, kick on the way. Boswell! That's a winner! Unforgettable season opener! And the Steelers outlast the Bengals!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주차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Unsportsmanlike conduct. Chicago number 16 brought a towel out on the field in the dead ball period to wipe the field down. By rule, that's illegal.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1주차 경기들이 끝이 났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1주차라는 시간은 무엇이든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각 팀들은 서로의 전력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 팀에 무슨 변화가 생겼고 그 팀이 무엇을 보여줄지 아무런 표본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예측하지 못하고 또 본인들도 본인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선수들이 뭐 프리시즌이나 뭐 트레이닝 캠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이 정규 시즌 필드에서 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본인과 뭐 상대팀을 서로 점검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첫 주차라는 시간은 결국 어떠한 스토리가 펼쳐질 수도 있었을 만큼 이번 2022년 1주차도 굉장히 그만큼 혼란스러웠던 1주차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업셋 경기도 상당히 많이 펼쳐졌죠. 피츠버그와 신시내티 간의 경기에서 피츠버그가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고 인디애나와 휴스턴, 굉장히 일방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던 이 인디애나와 휴스턴 간의 경기는 무승부가 펼쳐지면서 수많은 서바이벌 피겜 유저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했죠. 또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시카고 베어스가 수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고 또한 클리브랜드와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베이커 메이필드 리벤지 게임에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친정팀에게 승리를 헌납하면서 클리브랜드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또한 뉴욕 자이언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의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이 투포인트 컨버전이라는 도박을 성공하면서 반면 테네시 타이탄스는 마이클 브레이블 감독이 좀 어이없는 타임아웃을 소모함으로써 이 경기의 승자는 뉴욕 자이언츠가 되었습니다. 이 업셋 경기들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자면 일단 뉴욕 자이언츠와 이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경기였잖아요. 누가 처음에는 테네시 타이탄스가 전반전에 13대 0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감독이 바뀌든 브라이언 데이볼이 오든 DJ는 DJ다. 다니엘 존스 펌블하고 색 당하면서 인터셉션 하면서 얘는 못 고친다. 그리고 사이드라인에서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이 헤드셋을 벗으면서 다니엘 존스에게 뭐라 하는 지적하는 장면까지 나왔죠. 그런 장면에 대해서 너는 왜 조시 알렌처럼 못하냐 이런 밈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이언츠가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핵심 주역은 바로 잊혀진 런닝백이죠. 잊혀진 1라운드 전체 2픽 출신의 제네레이션 탤런트를 가진 런닝백 세쿠안 바클리입니다. 이 세이컨 바클리가 164야드 그리고 평균 야드 9.1을 기록하면서
뉴욕 자이언츠 오펜스의 선봉장이 돼주었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다니엘 존스 또한 패스 21번 시도 중에 17번을 무려 메이킹 시키면서 뭐 인터셉션 장면만 제외하자면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었어요. 팀을 충분히 승리로 이끌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던 게 이 세이컨 바클리라는 러닝백이 과연 건강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의문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의문들이, 이 궁금증이 지금까지는 현실화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항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오프시즌 시즌을 보내고, 이번 오프시즌에 이 바클리가 정말 모든 부상을 다 털어내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즌에 임하겠다라는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접했을 때 사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바클리가 과연 17경기 플레이오프 이러한 경기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만약 건강하더라도 그의 최고의 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 1주차 경기 이 테네시 타이탄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제프리 시몬스, 버드 듀프리, 그리고 케빈 바이어드, 이러한 핵심 좋은 선수들을 가진 테네시 타이탄스를 상대로 무려 164야드를 기록하면서 본인 인생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 데이볼이라는 감독은 이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이 선수가 현재 어떻게 몸이 달아올랐고,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가 충분히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9대 20이라는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할 것이냐, 필드골에 차서 동점을 만들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100이면 100 사실 필드골을 안전하게 선택을 했겠지만, 브라이언 데이볼은 자신있게 본인의 선수를 믿고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이컨 바클리는 본인이 이 패스를 받고 태클을 이겨내면서 그 투포인트 컨버전을 성공시키는데 기여를 했고요. 반면에 이 테네시 타이탄스의 데릭 헨리는 아직 좀 본인의 최고의 폼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때때로 좋은 러싱을 18야드 러싱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몸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회복이 아니라 단순히 노쇠화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이름값 있는 이 런닝백의 매치업에서 대결의 승리자는 결국 바클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 타이탄스가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18초 남은 상황, 4쿼터 18초 마지막 드라이브 상황에서 47야드 필드골 거리에 놓여 있을 때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선택한 것은 18야드 남은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1개 남았으면 보통은 런이든 패스든 짧은 패스 등을 시도해서 필드골 거리를 최대한 줄이고 그 타임아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은 이 타임아웃을 갑자기 새로운 플레이를 짜내는데 필드골을 할 때 쓰는 것이 아닌 갑자기 타임아웃을 쓰면서 무슨 일이지? 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 QB 스닉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타임아웃 1개와 이 18초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47야드 필드골은 이 위닝 필드골이 아닌 루징 필드골로 결국 연결이 되었고요. 저는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을 굉장히 존경해요. 이 감독은 분명 매니지먼트 능력이 뛰어나고 이 경기를 지배하는 방법을 아는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이번 경기 패배의 지분은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에게 이 감독 간의 이 매니지먼트 패배에 있어서 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쉬웠던 테네시 타이탄스의 첫 승리, 그리고 굉장히 값진 뉴욕 자이언츠의 승리, 테네시 타이탄스의 패배,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의 승리였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 베이커 메이필드 리벤지 게임은 사실 저는
이 경기가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박터지게 왜냐면 어느 정도 승기를 가진 팀이 좀 주도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경기 막판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일단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초반에 굉장히 앞서 나갔죠. 그 이유는 당연히 본인들이 가진 강점인 이 닉 첩이라는 런닝백을 통해서 경기를 주도하였고,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딱 디펜스에 있어서 그리고 전체적인 게임 플랜에 있어서 숙제는 단 한 가지였어요. 닉 첩을 막아라. 닉 첩만 잘 막으면은 자코비 브리셋이 패싱이 무섭냐? 안 무섭잖아. 우린 닉 첩만 잘 막으면 돼 했는데 닉 첩을 막지 못했어요. 결국 그것이 패인이 되었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브라운스 주도로 갔다는 점, 그것이 바로 이 경기에 있어서 패배의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망스러웠던 건 단순히 닉 첩을 막지 못한 그런 러싱 디펜스적인 측면 떠나서 베이커 메이필드의 오펜스이기도 했죠. 전반전에 7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3쿼터에는 아무 득점하지 못하고, 물론 4쿼터에 17점을 무려 계속해서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뒤집어내면서 결국 승기를 되찾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3쿼터까지 부진을 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캐롤라이나 팬더스는 본인들을 잘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는 베이커 메이필드가 잘 못했다,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잘 못했다, 기여를 못했다, 이러한 것을 떠나서 조금 플레이 콜링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베이커 메이필드라는 쿼터백을 이 선수가 플레이하는 것을 볼 때 있어서 가장 편안해하고 가장 보는 팬들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건 바로 언더센터이잖아요. 언더센터에서의 플레이 액션, 그런 플레이들을 베이커 메이필드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지, 단순히 이 샷건 포메이션에서 이 선수는 패스를 드랍백 패싱 게임을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이 선수 키도 작고, 이 브라운스와의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배티드 패스가 나오면서 브라운스의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패스를 쳐내면서 그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 팬터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벤 메가두 코치가 계속해서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을 메이필드한테 주문을 하였고, 그게 아마 전반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한 리듬이 계속 이어졌고, 베이커 메이필드는 가뜩이나 이 오펜시브 태클이, 루키 오펜시브 태클이나 좋지 않은 오펜시브 라인인데, 마일스 게럿 같은 브라운스의 좋은 패스러셔들을 상대함으로써 계속해서 프레셔에 시달리기도 하였고, 본인만의 패싱 리듬을 찾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벤 메가두 감독은 브라운스가 러싱 게임을 가져가니까 우리도 따라서 러싱 게임을 가져가자 해서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크리스찬 맥카프리 이 경기 단 10번밖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맥카프리 이 경기에서 단 4번밖에 리시빙 캐치를 하지도 않았고요. 이처럼 뭔가 벤 메가두 감독은 본인들의 오펜스가 가진 강점, 우리는 크리스찬 맥카프리라는 런닝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위한 오펜스 게임 플랜을 짜고 이 선수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냐, 이러한 부분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냥 본인이 원하는 오펜스 콜링을 조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쿼터까지 이렇게 부진을 했지만 결국 4쿼터에는 좀 더 메이필드가 언더센터에서 플레이 액션 오펜스도 하고, 로비 앤더슨이었나요? 굉장히 장거리 터치다운도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본인만의 그 리듬을, 템포를 되찾기 시작하였고, 결국 경기를 역전까지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결국 저는 이 브라운스와 팬터스와의 경기는 어느 팀이 특별히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팬터스가 먼저 본인들이 되돌아봐야 하는 경기가 되지 않나.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분명 승리를 거머쥐긴 했지만 58야드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한 거예요. 마지막에 조금은 운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도 있고, 결국 자코비 브리셋이라는 쿼터백, 이번 경기는 닉 첩이 터졌지만 만약에 다음 경기에 닉 첩이 터져주질 않는다면, 상대의 디펜스가 닉 첩을 잘 막아낸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뭐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그러한 숙제를 새롭게 떠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시카고 베어스죠. 사실 이 경기는 뭐 베어스가 업셋으로 뭐 10대 19라는 점수차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냥 폭우가 내리고 필드에 그냥 잔디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수중전이 펼쳐졌죠. 뭐 군대에서 뭐 수중전 축구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카고의 이 솔저 필드는 NFL 전체 32개 구단 중에서 가장 잔디나 이런 구장 환경이 제일 안 좋은 구단이에요. 뭐 굉장히 오래된, 스타디움 자체가 오래된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이해를 해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솔저필드의 잔디와 이 흙은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좋지 않은 걸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폭우가 내려서 비까지 가득 찼다, 물까지 가득 찼다, 뭐 배수도 잘 안 돼서 물이 그냥 흥건해요, 바닥에. 이러한 상황에서 쿼터백들에게, 그리고 뭐 선수들에게 있어서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너무한 처사이고, 그렇기에 이 경기는 조금 뭐 팬들 입장에서는 보기 힘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의 승패를 결국 나눈 것은 저는 그 경험의 차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스틴 필즈가 더 잘했다, 뭐 트레이 랜스가 더 못했다, 이러한 것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은 당연히 선발 출장 그 경험이 저스틴 필즈보다 더 적고, 그리고 이 경기는 솔저 필드 홈이었다는, 시카고 베어스의 홈 경기였기 때문에 시카고 베어스의 선수들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선수들보다 좀 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좀 더 편안하고, 그나마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경험이 쌓인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력 문제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 단 한 경기로 이 경기가 업셋이 일어났다고 트레이 랜스 뭐 이제 백업으로 다시 넣고 뭐 지미 갈라폴로 뭐 선발로 세워라, 이러한 비난은 저는 좀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을 진정하게 검증하고 싶으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홈이라든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펼치는 것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에서는 지미 갈라폴로가 뛰었어도 분명 뭐 몇 개의 인터셉션 턴오버 분명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었고, 이 경기의 승자는 그냥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시카고 베어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거의 어마어마한 마지막 경기죠.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업셋 경기.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제가 그 오프닝에 그 민카 피츠패트릭의 엑스트라 포인트 필드골 블락과 함께 연장전 무려 3번의 필드골 어템트를 녹음한 것을 오프닝에 썼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어요. 정말 일단 경기 시작하자마자 조 버로우는 민카 피츠패트릭에게 픽6 인터셉션을 당하였고, 뭐 스매시 라우트 컨셉, 뭐 민카 피츠패트릭이 필드를 다 오가면서 이렇게 뭐 공을 빼앗아 오는 뭐 그러한 플레이였지만, 어쨌든 조 버로우는 이번 경기 무려 4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7번의 색을 당하면서 말 그대로 피츠버그 스틸러스 디펜스에게 어마어마하게 시즌 첫 신고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츠버그 스틸러스 또한 4개의 인터셉션과 7개의 색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연장전까지 끌고 가고, 또 연장전에서도 정말 힘겹게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일단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 이 미첼 트루비스키의 오펜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기대할 건 없었고 기대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형편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뭐 스크린 게임이나 뭐 쇼패스 위주, 그리고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트릭 플레이도
예상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고 딱 예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그런 상황에서 뭐 나지 해리스의 러싱 게임이 조금이라도 좀 빛을 보여줬으면 좋았겠지만 나지 해리스도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결국 승리를 견인한 것은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디펜스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작년에 빅벤의 마지막 시즌과 별 차이 없는 레파토리로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들리는 소문에는 이 피츠버그 수뇌부에서 올해는 무조건 트루비스키로 간다, 케니 피켓 안 꺼내고 무조건 트루비스키로 간다라는 루머도 현재 돌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정도로 좀 기대할 값이 없다면 굳이 케니 피켓을 내보내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케니 피켓도 이렇게 강력한 디펜스가 뒤에 있어준다면 그 선수를 충분히 경험치를 먹일 기회를 굳이 스틸러스가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팀인 이 벵갈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조 버로우의 이번 경기 프레셔 비율이 14.1%지만 색 비율은 11.7%였다고 합니다. 뭐 넥스트젠 스탯, NFL의 넥스트젠 스탯에 의하면 프레셔 비율은 14%인데 색을 당할 비율은 11%예요. 사실 프레셔 비율이 14%밖에 안 된다는 게 사실 놀랍긴 한데, 아무튼 뭐 넥스트젠 스탯이라고 거기서 공인한 스탯이라고 하니까 좀 더 첨부를 하자면, 그만큼 이 조 버로우는 이번 경기에 압박은 덜 당했는데 색은 더 당했어요, 평소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조 버로우의 퍼포먼스가 저조했고, 조 버로우의 이 뭐 디시전이나 이 패스 메이킹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거예요, 타이밍보다. 저는 이 스탯을 근데 경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신시내티 벵갈스는 본인들의 오펜스를 과신했습니다. 자신들이 과도하게 자신감에 차있고 본인들이 피츠버그 스틸러스 디펜스를 압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리시버들, 뭐 자말 체이스, 뭐 타일러 보이드, 티 히긴스, 뭐 헤이든 얼스트, 이러한 리시빙들을 굉장히 딥하게 보내고 기본적으로 인터미디에이트 에리아에 보내면서 언더니스 존을 공격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신시내티 벵갈스는. 그리고 이 언더니스는 조 버로우의 발로 공략하기를 원했어요. 보통 뭐 잘 짠 오펜스 플레이북, 오펜스 플레이 컨셉은 결국 뭐 얼마나 효과적이냐를 떠나서 얼마나 쿼터백에게 있어서 보험적인 면이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상황에서 쿼터백은 이 플레이북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펼칠 수가 없잖아요. 상대 뭐 디펜시브 라인이 압박을 하고 뭐 블리츠가 다가오거나 이러면은, 또는 뭐 리시버들이 상대 세컨더리에게 압도당하거나 이러면은 쿼터백은 당연히 플레이북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좋은 플레이북들은 항상 뭐 언더니스, 짧은 야드라도 네거티브 야드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리시빙 옵션을 항상 구축을 해놔요, 안전빵으로.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신시내티 벵갈스는 이 안전빵을 구축을 해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 버로우 너가 충분히 이 프레셔들을 다 비껴낼 수 있고, 조 버로우 너가 몇 야드는 좀 달리면 되잖아, 이러한 좀 자신감에 너무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작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그 보여주었던 그 능력 때문에. 그렇지만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이 경기는 디비전 매치업이라는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벵갈스의 의도가 잘 통하지 않았고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역습이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업셋 경기지만 승패가 정해지지 않은 무승부 경기죠. 인디애나 콜츠와 휴스턴 텍산스와의 무승부입니다. 20대 20으로 연장전 모든 시간을 다 쓰면서도 무승부로 났고, 마지막 휴스턴 텍산스는 이 고포릿을 안 하고 펀트를 참으로써 연장전에서 본인들의 승리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어마어마한, 또 러비 스미스 감독의 좀
플레이 콜링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어떻게 콜츠가 졌냐 싶을 정도로 조나단 테일러가 160야드를 뛰었고 이 핀맨이 120야드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디애나 콜츠가 졌어요. 물론 이 지는 과정에 있어서 폴스 다운 실패, 뭐 인터셉션, 그리고 맷 라이언의 펌블 4개 등 대부분의 경기를 콜츠가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턴오버 때문에 콜츠는 졌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사실 제가 오프시즌에 굉장히 우려했던 점이 그대로 나왔어요. 맷 라이언이 너무 소프트하다는 점. 맷 라이언이라는 선수가 저는 물론 기본적인 선수 역량 면에서도 당연히 필립 리버스라는 선수 쿼터백은 당연히 맷 라이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뭐 MVP 시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필립 리버스는 터프함을 가진 쿼터백이에요. 맷 라이언은 그러한 터프함을 조금 느끼기 힘들고, 이 선수는 조금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누구보다 소프트해지는 쿼터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점이 좀 더 나이가 먹고 노쇠화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번 경기 첫 주차 경기를 통해서 이 맷 라이언이 가진 단점이 극명하게 돋보였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4개의 펌블을 당했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인디애나 콜츠는 맷 라이언이라는 쿼터백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 패트릭 마홈스, 뭐 조시 알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슈팅 가드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아요. 슈터가 아니라 포인트 가드, 그냥 볼을 돌리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맷 라이언은 그냥 조나단 테일러에게 공 잘 던져주고 건네주고, 또 때때로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조나단 테일러가 다 어그로를 끌면은 뭐 핀맨이든 뭐 다른 리시버에게든 공을 던져주고, 또 레드존 상황에서 그래도 뭐 타이트핸드 등 확실한 타겟한테 공을 던져주고, 이러한 포인트 가드의 역할을 원하는 것인데, 지금의 맷 라이언은 포인트 가드의 역할도 힘들어요. 지금 그냥 상대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막 수비를 취하면은 몸싸움에서 그냥 밀리고 뭐 패스를 던지기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단계의 포인트 가드, 그냥 굉장히 소프트한 선수의 모습을 이번 경기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비롯해서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인디애나 콜츠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경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뉴올리언 세인츠와 애틀랜타 팔콘스와의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 경기도 굉장히 재밌었죠. 사실 전체적으로 압도를 했던 것은 애틀랜타 팔콘스. 뭐 러싱 야드 200야드를 기록하고 뭐 4개의 색을 잡아내는 등, 사실 전체적인 면만 보자면 이 경기도 애틀랜타 팔콘스가 도대체 왜 졌을까 싶었던 경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4쿼터에 있었죠. 가장 중요한 드라이브, 가장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두 팀의 차이. 뉴올리언 세인츠는 경험이 많고 잘 코칭된 팀이었고, 이 가장 중요한 드라이브에서 가장 뛰어난 경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팀이었어요. 반면에 애틀랜타 팔콘스는 가장 중요한 드라이브에서 가장 떨어지는 경기 퍼포먼스를 보인 팀이었고요. 이 마리오타의 뭐 펌블, 스냅 미스 이러한 아쉬운 상황이 승부를 가르기도 했고, 또 경기에서 세인츠의 넘버원 리시버인 마이클 토마스는 레드존에서 완벽히 부활함을 보여주었고, 자비스 랜드리 또한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이미스 윈스턴은 전반전에 확실히 별로였죠. 하지만 전반전 제이미스 윈스턴 대신에 테이슨 힐이 좀 활약을 펼쳤고, 후반전에는 다시 윈스턴이 정신을 차리면서 결국 역전승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올리언 세인츠라는 팀 이 경기를 보면서 역시 저력이 있는 팀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200 러싱 야드를 내준 디펜스. 세인츠의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강점, 디펜스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 여러분들은 뭐였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것은 바로 런 디펜스였잖아요. 항상 뉴올리언 세인츠나 뭐 템파베이 벅스 이 팀들을 생각했을 때
이 팀들 러싱 디펜스 너무 강하다. 우리 항상 그런 이 팀의 강점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첫 경기부터 200 러싱 야드를 내주었어요. 물론 특수성이 있죠. 마커스 마리오타라는 뭐 듀얼스의 쿼터백을 가진 애틀랜타 팔콘스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데니스 알렌이라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으로 승격이 되면서 데니스 알렌의 디펜스 매년 러싱 디펜스 최상위권을 기록했지만 감독이 되면 본인이 플레이콜하는 디펜스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하루에 뭐 10시간씩 뭐 런 디펜스 연구하고 이러한 것을 감독이 되면 못해요. 코치에서 감독이 되면 결국 이 세인츠 디펜스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1주차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만약 세인츠 디펜스가 조금 문제가 이 정도로 터진다면 제이미스 윈스턴이 좀 더 분발해주지 못한다면 이 팀이 과연 플레이오프 경쟁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팀일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그러한 1주차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은 뭐 44대 21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차, 그리고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사실상 뭐 가비지 타임에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그나마 21점 뭐 2개의 터치다운 카일러 머레이가 기록을 했죠. 일단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가장 어이없었던 점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칩스의 키커인 해리슨 버커가 부상을 당하면서 칩스의 세이프티인 저스틴 리드가 키커 역할을 했어요. 뭐 경기가 시작한 지 한 30분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왜냐면 프리시즌에 뭐 트레이닝 캠프 시즌에 저스틴 리드라는 세이프티가 뭐 50야드 필드골을 성공시켰다라는 것을 처음에 뭐 트위터나 이런 거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을 때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키커 부상당하면 세이프티가 나가서 공 차면 되겠네 라는 것이 진짜 우스갯소리로 나오던 것이었죠. 그리고 뭐 프리시즌에 정말 뭐 엑스트라 포인트를 차면서 진짜 할만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1주차 경기부터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해리슨 버커가 킥을 차다가 부상을 스스로 당하면서 그 회복하는 시간에 저스틴 리드가 엑스트라 포인트랑 그리고 뭐 오프닝 킥 다 연속적으로 차면서 캔자스 시티 칩스는 진짜 이러한 상황까지 대비한 거야? 라는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웠던 모멘트였고, 이래서 잘 되는 팀은 항상 준비를 이 정도로 해왔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었던 요소였어요. 일단 이 경기는 패트릭 마홈스와 앤디 리드를 다시 한번 의심하지는 마라 라는 것을 증명했던 경기였죠. 뭐 오프시즌에 뭐 타이릭 킬의 부재, 뭐 타이릭 킬 없는데 너네 잘 할 거냐, 뭐 트래비스 켈시에게 뭐 더블팀 붙이면 니네 뭐 할 수 있는데 패트릭 마홈스 뭐 연장계약 맺자마자 뭐 못해진다, 뭐 이러한 그냥 말도 안 되는 잡음들이 있었는데 단 1주차 만에 캔자스 시티 칩스는 44득점을 했습니다. 전반전에 20득점을 해냈고 23득점을 해냈고,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이번 주 13번의 퍼스트다운 갱신으로 경기에 승리를 했어요. 한 경기에 13번만 퍼스트다운을 갱신했는데 캔자스 시티 칩스는 1쿼터에만 11번의 퍼스트다운을 갱신했고 66번의 전체 오펜스 플레이 중에 33번이나 퍼스트다운을 갱신했어요. 2번 중에 1번은 무조건 퍼스트다운을 갱신했다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수준의 오펜스를 보여줬어요. 결국 패트릭 마홈스와 앤디 리드를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냐면 뭐 단순히 뭐 파체코나 뭐 클라이드 에드워즈나 뭐 제릭 맥키넌 이러한 런닝백들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뭐 트래비스 켈시, 주주 스미스, 뭐 발데스 스캔들링, 그리고 뭐 스카이 무어, 미콜 하이드먼, 정말 오펜스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좋은 활약을 펼쳐줬어요. 그렇지만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잘못된 디펜스 플랜이 이
불에 물을 끼얹지 않나, 물이 아닌가요? 기름을 끼얹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디펜스는 제가 그 오프 시즌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블리츠를 선호하는 팀이고, 만약 이 챈들러 존스를 비롯해서 엣지 러셔의 뎁스가 얇아지고 패스러쉬를 본인들이 제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블리츠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블리츠를 시도했을 때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팀은 세컨더리가 맨 커버리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저번주에 분명히 이 위험성을 예고를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경기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이 위험성을 그대로 결과로 보여줬어요.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 블리츠 비율이 54%였어요. 이번 경기 54%. 두 번 중에 한 번은 블리츠를 했어요. 근데 블리츠를 상대로 패트릭 마홈스는 4개의 터치다운을 성공했죠. 그리고 두 번 중에 한 번은 퍼스트다운에 갱신을 했고요. 패트릭 마홈스나 조시 알렌, 이러한 엘리트 쿼터백들은 블리츠를 오히려 환영하는 선수들이에요. 블리츠를 함으로써 디펜스의 빈 공간을 좀 더 활용하고 그것을 노릴 줄 알고 디펜스를 사전에 예측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본인의 이런 운동신경과 다양한 뭐 그런 두뇌적인 플레이들을 통해서 블리츠를 당황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본인들이 패스러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블리츠를 해댔고 결국에는 44점이라는 값을 치러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세컨더리로는 맨투맨 커버리지를 경기 내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러셔에게 돈을 쓰던가 아니면 뭐 세컨더리에게 돈을 쓰던가 했어야 됐지만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선택한 것은 본인들의 오펜스에 투자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뭐 3쿼터까지 7점을 득점했는데 도대체 뭘 한 거냐고요. 본인들이 오프 시즌에 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본인들이 되돌아볼 시기이고, 아무리 뭐 디안드레 홉킨스가 없었다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죠. 캔자스 시티 칩스도 타이리킬 없이 44득점을 기록했는데 결국에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물론 단 1주차 첫 경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이 선택한 방향이 이 칩스라는 강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그릇된 생각이지 않았나 라는 뭐 사실을 좀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경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경기였죠. 그린베이 패커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 사실 이 경기는 작년 1주차 경기가 떠올랐죠. 작년 1주차도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 뉴올리언 세인츠를 상대로 어마어마하게 참패를 당했죠. 38대 3이라는 점수차로 패배를 하였고, 그 경기가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에런 러저스가 첫 드라이브에서 루키 리시버인 크리스찬 왓슨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던졌지만 크리스찬 왓슨이 그 패스를 완벽하게 드랍을 해내면서 로저스가 표정이 딱 똥 씹은 표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딱 봤을 때 저는 뭔가 심상치 않으면 예견을 하긴 했어요. 이번 경기 좀 패커스한테 힘들겠다. 왜냐면 에런 로저스에게 그러한 드랍을 만들어낸 리시버는 사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큰 신뢰를 얻기 힘들잖아요. 뭐 베테랑 쿼터백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 리시버들을 잘 활용하지 않고 결국 두 명의 런닝백 에런 존스와 AJ 딜런을 통한 오펜스를 선보였지만 이 바이킹스의 뭐 촘촘한 커버리지와 또 좋은 태클링 능력에 의해서 득점을 이뤄내지 못하였고 결국 실망스러운 그러한 경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이킹스의 오펜스는 저스틴 제퍼슨이 184야드 2개의 터치다운, 본인 인생 최고의 기록을 하면서 정말 케빈 오코넬 감독의 부임 이후 첫 경기 오펜스는 합격점을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오펜스가 좀 더 이제 코치 필름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디반테 아담스를 활용한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가 좀 비슷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단순히 플레이북이 비슷하냐 이러한 것을 떠나서
본인들이 가진 넘버원 리시버, 본인들의 오펜스의 최고의 선수에게 맞춤 오펜스를 선사하는 것.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선수에게 공을 안겨줄 수 있는, 저스틴 제퍼슨을 위해서 이 스페이스를 알아서 오펜스의 구조상 열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오펜스를 케빈 오코넬 감독이 분명 이 경기를 통해서 재단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저스틴 제퍼슨은 이러한 기회를 본인이 잘 활용하고 좋은 결과로 만들면서 이 승리를 견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템파베이와 댈러스의 이 썬데이 나잇 풋볼도 사실 결과 자체는 좀 3쿼터 후반전이 접어들면서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가 되었지만, 뭐 템파베이에게 있어서는 레오나드 포르넷이 굉장히 좋은 러싱 게임을 보여주었고, 또 가장 놀랐던 것은 역시 훌리오 존스였죠. 제가 훌리오 존스의 영입 이후 팟캐스트로 훌리오 존스처럼 이 베테랑 리시버들은 영입하더라도 사실 좋은 결과를 내기는 힘들다. 이 선수가 뭐 잘 뛰고 또 건강을 유지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제 예측을 완전히 뭉개버리듯이 훌리오 존스를 활용해서 뭐 스윗 플레이도 선보이고, 또 48야드짜리 뒷밤을 톰 브래디가 훌리오 존스에게 던지기도 하였고 메이킹 시키면서 훌리오 존스를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면서 정말 주축 리시버 중에 한 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점, 크리스 가딘, 마이크 에반스, 러셀 게이지, 카메론 브레이드, 결국 훌리오 존스까지 이 벅스의 오펜스진이 정말 다채롭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역시 터치다운, 이 4번의 득점 기회에서 모두 필드골로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국 마이카 팔슨스라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수비수를 이 템파베이의 오라인이 잘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템파베이가 만약 이 오펜시브 라인 프로텍션 문제가 이번에는 좀 태클에서 나왔지만 이 가드나 센터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대팀이 더 좋은 디펜시브 태클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블리츠 그리고 스턴트를 즐겨하는 팀이라면 분명히 당할 수가 있을 텐데, 톰 브래디가 이번 경기에서 맥없이 색을 잘 못 피하는, 원래도 잘 피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그만큼 프로텍션이 중요한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 득점 기회를 터치다운으로, 필드골이 아닌 터치다운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벅스가 좀 더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포르넷을 활용해서 칩하는 그러한 모습을 플레이 중간에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벅스는 좀 더 찾아야 하는 숙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1주차 경기는 신인 감독들이 5승 2패 1무를 기록하면서 작년 시즌 전패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가지게 된 1주차 신인 감독들이었어요. 이 감독들의 기세가 이어나갈지, 다시 한번 2주차에 꺾일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혼란스러웠던 1주차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또 새로운 이적생들도 굉장히 큰 활약을 펼쳤죠. 타이릭 힐은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100야드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했고, 디반테 아담스는 141야드를 리시빙 야드를 찍었고, AJ 브라운도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상대로 155야드나 기록을 했어요. 이처럼 본인들이 드래프트 픽과 어마어마한 계약 금액을 쥐어주면서 영입하였던 이 리시버들은 각기 소속팀에서 패배를 했음에도 오클랜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패배를 하였지만 어쨌든 팀 승리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이 선수들을 위한 오펜스를 각 소속팀에서 재단하고 있음을 보여준 1주차였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1주차 경기는 그냥 1주차예요. 여러분들, 작년 1주차에 참패를 당했던 그린베이 패커스는 NFC 1번 시드 팀이 되었고, 작년 1주차 참패를 당하였던 테네시 타이탄스는 AFC 1번 시드가 되었습니다.
1주차라는 이 시간은 분명 아쉽고 뭐 패배를 당한 만큼 아쉽고 좋은 스타트를 뭐 만들지는 못했겠지만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양분으로 삼아서 팀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I didn't do. I mean, you want to get me emotional? You want to get me emotional, guys? I mean, it means the world to me. But you know what? I'll take that, and I'll return it back. Everybody's getting a game ball because this one is one we can remember. Okay, this one is one we can remember as the start of it. All the build-up, I'm so proud. We could feel it during the game. Things weren't necessarily going the way that we wanted to. But we didn't crack, okay? We were complimentary. 3-0 turnover battle, okay? That's how you win football games, okay? Learn from everything. I know I'm going to be proud of the stuff we put on tape, and we're going to clean it up, okay? But that is what we do it for, and I was just so proud of you. Honestly, I just love you guys so much. I appreciate it. It means the world to me. It means the world to me. It means the world to me. It means the world to me.